할리우드 액션 영화 007 시리즈 25번째 작품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봉했습니다. 스파이의 세계를 다룬 초범으로 소설과 영화의 소재로 이용되며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다. 스파이는 가장 오래된 직업 중 하나이며 첫 버전은 인류 문명과 함께해왔다. 특히 2차 세계대전 당시 가장 중요한 작전 중 하나인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도 스파이들의 활약이 이어졌다. 에니그마와 유보트에 이어 노르망디 상륙작전까지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과 독일의 사이에서 펼쳐진 치열한 첫 버전. 스파이들이 어떻게 2차 세계대전의 기류를 바꿨는지 자세히 알아본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주입니다. 민씨 혹시 이 첩보, 음모가 막 숨어있는 첩보 영화 좋아하세요? 그럼 좋아하죠. 얼마 전에 따라 007도 나왔잖아요. 저는 좋아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영화를 보고 나오면 영화관을 나올 때 그냥 이렇게 안 나옵니다. 이러면서 의심하며 나옵니다. 뒷모습이 궁금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 스파이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 텐데 우선 최성중 교수님, 최상호 기자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스파이에 관련된 책을 쓰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 다큐 제목 같은데요. 네. 사실 제가 이제 평생을 이 스파이 세계에 몸을 담았습니다. 오. 그렇지만 이제 조직의 생리상 그거를 한 번도 밝힐 수는 없었고요. 사실 또 은퇴 이후에도 거의 사실이 드러내놓지 않고 이렇게 살았는데요. 이제 사실 책을 이제 내면서 처음으로 제가 그 사실을 책에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책을 내게 된 동기는 제가 이제 은퇴 이후에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이 스파이 세계라는 게 사실 굉장히 이 중요한 이 영역이고 또 국가나 사회적으로도 잘 알릴 필요가 있는데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요.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화 정도를 통해서는 알 수 있달까. 조금 더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에서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말로는 저희가 좋게 스파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 교수님이 재직하시던 당시에는 정말 간첩 엄청 많았던 시기잖아요. 예, 그렇죠. 원래 이제 이 간첩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주로 이 간첩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네. 냉전 시대 때 우리가 이제 남북이 이 대립하고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많은 간첩들이 오고 갔는데 주로 내려오기를 많이 내려왔죠. 네네네. 그래서 저희 어릴 때는 이 간첩 신고 요령을 교육받기도 했고요. 그렇죠, 그렇죠. 뭐 공책 한 권씩 주면서 이 간첩 신고 뭐 하라 뭐 이런 훈련도 받고 그렇게 삐라도 주러 다니고 그랬었어요. 삐라도 주워 다녔습니다. 예. 네, 도대체 언제부터 스파이가 활동을 했나 찾아봤었는데요. 아니, 전쟁 때부터였다고요? 예, 스파이가 정확히 언제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너무 오래 전부터 생겨서 그 기록이 어떻게 보면 기록이 그 직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셔도 될 거예요. 태초부터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막 찾아가다 보면 성서에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첩자를 보냈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가장 오래된 기록 중에 하나고요. 기원전 14세기에 이집트 각지에서 이 간첩, 첩자들이 이 맹활약을 했다. 이런 기록도 있고요. 뭐 멀리 서양으로 갈 필요 없이 동양 쪽으로만 봐도 이 춘추 전국 시대죠. 이 춘추 전국 시대에 병법서 중에 최고의 병법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뭘까요? 손자병법? 맞습니다. 손자병법인데요. 손자병법에 보면은 이 용관편이라는 편이 있어요. 거기에 그때 당시는 책이 지금 같지도 않고 죽편에다 쓰는 그런 책의 이 형태였죠. 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할지 굉장히 고민하고 넣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내용만 들어갔겠죠. 심지어 그 손자병법의 용관편에 간첩을 제대로 활용하는 5가지 방법. 이게 포함되어 있을 정도였죠. 그래서 이
다시 말씀드려도 스파이가 언제부터 활동을 했다 이건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네. 스파이 활동은 인류와 함께 계속되어 왔고 전쟁은 물론 뭐 외교 그리고 뭐 산업 발전에도 이 스파이들이 긴밀하게 관여가 되어 있다라고 그럼요. 말씀드릴 수 있죠. 구석기 시대, 뗀석기 시대 때 돌도끼 들고도 야 옆구적 가가지고 고기 잡았나 보고 와 이런 거 했을 테니까 당연히 인류와 함께 했겠죠. 그렇죠. 근데 스파이라는 게 전쟁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를 이제 이 인류가 절실하게 깨달으면서 전쟁에서 스파이를 활용해서 전황을 바꾼 예 많죠. 많습니다. 예. 사실 이제 전쟁의 승패를 뭐 결정적으로 바꿨 그런 스파이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제가 주로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네. 이 스파이들이 어떻게 활동했는지 요거를 조금 얘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이 전쟁사에서 스파이 얘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꼭 누군가를 막 죽이고 살상하지 않아도 그 밑에서 긴장감 있게 흘러가는 이야기. 아 물론 현직에 계셨던 분께는 이 재미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굉장히 제가 좋아합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사실 그 스파이 세계가 굉장히 이제 위험한 정말 물 밑에서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세계죠. 인류의 최초의 직업 중에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당, 하나는 뭐 매춘부, 그 다음에 이제 첩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오래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그 우리가 이 스파이 세계가 체계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이제 정립되고 국가 차원의 정보기관이 나온 것은 대체로 이제 17세기경에 흔히 이제 민족국가, 근대국가가 형성되면서 나왔다고 봐야 되고요. 이제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이 이제 일어납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각국에서 이 스파이들을 가지고 이 전쟁에 활용하고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선은 이 스파이들로부터 그 전쟁에 대한 그 기밀을 지키는 일부터 급선무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은 영국의 뭐 MI5 같은 이런 이제 정보 보안 방첩 기관이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차 세계대전을 계속 겪는 과정에서 군사 정보에 대해서 조금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되겠다. 이런 또 인식이 생겼는데 그 이유는 뭐 물론 전쟁이 나면은 당연히 스파이 활동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이 스파이 활동이라는 건 주로 뭐 이 군 단위, 뭐 예를 들면 육군이면 육군, 해군이면 해군 이런 단위라든지 뭐 경우에 따라서는 부대 단위 아니면 뭐 어떤 뭐 장군이 중심이 돼서 한다거나 아니면 전쟁 상황에서 긴박하게 상대편의 어떤 움직임을 탐지한다든가 이렇게 했다면은 1차 세계대전이라는 이게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이 전쟁이 일어나면서 보다 이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만들어진 게 영국의 그 MI6 같은 이런 이제 비밀 정보부입니다. 역시 이쪽은 영국이군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사실 그 독일에서도 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죠. 네. 독일이. 근데 그런 독일도 이제 그 아베르라는 군 정보기관을 만들었습니다. 이 아베르가 1차 세계대전을 거쳐서 2차 세계대전 한때 이름을 날렸죠. 근데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노르망디 상륙 작전 있잖아요. 여기에 저는 스파이 얘기가 있었다라는 거는 몰랐거든요. 사실 이제 전쟁 뒤에는 항상 이 스파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 2차 세계대전 중에서 이 스파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2차 대전 당시에 이 아까 우리 저기 강민지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던 007 시리즈 그 시리즈의 모델의 주인공이 혹시 누군지 알고 계시는지요? 007을 뭘까요? 원래는 우리가 알기로는 본드. 네, 본드죠. 맞습니다. 제임스 본드입니다. 그죠? 이 제임스 본드가 이제 그 소설이나 영화에는 MI6 소속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 모델이 됐던 사람이 이 2차 대전 당시 활약한 유명한 스파이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 이름이 이제 듀스코 포포퍼라고 하는데요. 진짜 처음 들어요. 이 사람은 이제 1912년에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세르비아하고 그 당시로 말하는 유고슬라비아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집안이
이 사업가 집안에도 굉장히 부유했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유복하게 성장을 하면서 이제 영국이라든지 이런 유럽의 명문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 법학부에서 박사학위를 이제 받게 됩니다. 자, 이것을 이제 그 당시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아베르 독일 군정보경에서 눈여겨보고 있다가 포섭을 시도를 합니다. 이제 다재다능한 스파이로서 자격이 충분하다. 이렇게 해서 포섭을 하는데 그때 이제 이 포포프는 친구가 부탁을 하는 형태로 이렇게 포섭이 들어와서 일단은 그 포섭에 응하게 됐고요. 다만 이제 이 포포프는 원래 부잣집 아들이고요. 네. 반나치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또 자기가 그 당시에 영국에 상당한 생활 기반을 두고 있고 이렇게 해서 그 제의를 받고는 응낙은 했지만은 곧바로 영국 정부에 뛰어갑니다. 뛰어가가지고 이런 제의를 받았다고 하고 이제 이실직고를 하게 되죠. 그 나치들이 나한테 스파이 해달래요.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제 약간 겁도 그랬겠죠.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영국 정부가 이 얘기를 듣고 포포프를 뭐 체포하거나 그러지 않고 어떻게 보면 호박이 능쿨채 굴러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일단 그러면 제의는 받아들이고 아벨에 협조를 해라. 그 대신에 협조해라. 맞습니다. 예. 그 대신에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것을 그때 우리에게 알려달라. 이렇게 이제 서로 협의가 됐습니다. 1940년 6월 프랑스가 독일에 항복하자 히틀러는 곧이어 영국 본토 침공 계획인 제16호 명령을 내렸다. 바다사자 작전이라고 불린 이 작전은 영국의 기습 상륙해 군시설을 파괴하고 영국 전역을 완전히 점령한다는 계획이었다. 계획대로 히틀러는 1940년 8월 독일 항공기로 공습을 지시하지만 영국은 자국의 항공으로 막아낸다. 독일은 영국과의 공중전 때문에 항공기 피해가 막심했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 측에 포포프의 정보가 들어갔다. 영국의 군사력이 독일이 생각한 것보다 실제로는 훨씬 더 막강하다는 내용의 정보였다. 독일 공군의 피해가 점차 커지고 영국 전력이 막강하다는 정보를 들은 히틀러는 바다사자 작전을 연기하고 나중에는 완전히 포기한다. 사실 당시 영국의 군사력은 독일의 침공을 방어할 만큼 강력하지 못했다. 결국 포포프를 통한 기만 공작이 성공한 것이다. 이제 결국 이렇게 해서 이 포포프는 당시에 이제 그 영국 정보기관에서 영국 정보기관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두 개의 정보 방첩 기관이 있죠. MI5하고 MI6. 여기서 이제 어떤 시스템을 운영을 했느냐 하면은 더블 크로스 시스템이라는 것을 운영을 했습니다. 서로의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는. 그거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더블 크로스라는 얘기가 원래 이제 이 정확하게 이게 어떤 거냐 하면은 정보를 내지는 첩자를 역용해서 기만하는 그런 작전이고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더블 크로스라는 말이 생기게 된 배경을 보면은 이 기만 작전을 통제하고 지휘하는 사람이 20인 위원회에서 이거를 이제 관리를 했는데요. 이 20이라는 게 이제 로마자로 하면은 대문자 XX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XS를 또 이렇게 이제 형상화하면은 더블 크로스가 되죠. X가 두 개인 크로스다. 이렇게 해서 이제 더블 크로스 시스템이라는 명칭이 거기에 이제 덧붙여졌습니다. 진짜 영화 같아. 약간 뭐 템플 기사단 막 이런 느낌처럼 비밀 회의 막 이런 것처럼 20인. 이 역용 공작에는 사실 이제 이 포포프 외에도 독일군으로 뭐 전쟁을 하다가 영국군에 생포된 사람도 있을 테고 또 그 당시에 이제 아벨에서 영국에 엄청나게 이 첩자를 투입을 시켰는데 그 중에서 이제 체포되었다가 회유에 넘어가서 포섭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서 한 60여 명 정도가 거기에 참여를 했고요. 제2차 세계대전 중 영국 양대 정보 방첩기관인 MI5, MI6는 독일에서 영국으로 파견된 스파이들을 붙잡은 후 이들을 처형하지 않고 영국을 위해 일하도록 한다. 이중 스파이를 만들어 영국의 나치 독일 기만 작전에 참여하게 한 것이다. 이중 스파이 20인 위원회가 설립돼 독일 스파이들의 임무를 역이용하는 더블 크로스 시스템
이중 스파이 작전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근데 사실 이제 이게 그 전쟁에서 스파이가 승패를 완전히 좌우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많았고요. 이 지상 최대 상륙 작전인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도 바로 이 스파이들의 역할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어떤 엄청난 비밀 작전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흔히 말해서 울트라 작전이라고 불리는 이런 작전이 또 하나 더 있었죠. 이름부터가 엄청나. 울트라. 어떤 작전인가요? 이 이야기를 제가 좀 더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작전은 암호해독 작전입니다. 암호해독. 자,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암호를 잘 알 겁니다. 이제 아시나요? 암구호라고 해서 이제 매일 내려오죠. 내려오고 이제 그걸 숙지를 해야 되고 적에게 노출되면 안 됩니다. 암호가 노출되면은 이 작전 상황이라든지 병력의 이동이라든지 이런 기밀이 노출되면은 굉장히 위험에 처하죠. 그렇죠. 대신에 상대편에서는 이 암호를 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민지 씨 같은 분들한테 뭐 이해를 돕자면 한마디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같은 거예요. 비밀번호를 적이 알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내 계좌 다 빼갈 수 있잖아.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심지어 아군 내에서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취급할 수 있는 비밀의 등급이 있어요. 비치 인가증이라고 하는데 비밀 취급 인가증. 그래서 부대 내에서도 그 등급이 다 다릅니다. 신기하다. 그래서 옛날에 웃긴 말로 그런 말 했잖아요. 이 암호가 고구마였는데 아 발음이 안 되는 병사가 고구미 앉아서 너 저기지 하고 총을 팍 쐈더니 맞으면서 김진기. 그런데 이게 2차 대전 초기에 이 독일이 원래 기술력이 좋죠. 독일이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암호 생성기를 만들었는데 이게 흔히 말로 난공불락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런 암호 생성기를 만들어냅니다. 이 독일의 이제 암호 생성기가 바로 에니그마입니다. 그런데 이 에니그마라는 말은 원래 그리스 말로 수수께끼라는 뜻이고요. 이게 이제 원체 난공불락에 풀기 어려운 그런 기계이기 때문에 연합군이 상당히 이제 애를 먹었죠. 왜 그러냐면 그 당시로서는 이게 굉장히 진화된 그런 기계였고요. 일종의 이제 전기 로터식 암호 생성기였는데 어떻게 이제 작동되고 어떻게 생겼느냐 이걸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일반 타자기를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 타자기는 우선은 기본적으로 알파벳 26글자를 두드리는 자판기가 이제 있어야 되겠죠. 자판이 있어야 되겠죠. 자판이 있어야 그다음에 이제 회전자라든지 전구파, 반사체 이제 이런 게 있었고요. 여기에다가 1930년에 프러그판이라는 것을 추가를 하게 됩니다. 더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프러그판이 추가되면서 이게 이 전동식 타자기다. 이렇게 이제 봐도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대체로 생긴 것은 가로 세로가 한 30cm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게는 한 30kg 정도 원래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너무 무겁죠. 그래서 12kg 정도로 감량을 합니다.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계속 개발을 하면서 1926년에는 해군에 먼저 공급을 했고 1930년까지 33년까지 이 총 3만 대를 육군을 비롯해서 각 군에 이렇게 이제 보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암호를 만들어서 그렇게 보내면 받는 쪽은 어떻게 해서 그래요? 자, 이것도 어려울 것 같으면 굉장히 어려운데 쉽게 생각하면 간첩의 난수표를 떠올리면 됩니다. 난수표는 어느 정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본부에서 지령을 내려보내면은 암호로 지령을 내려보내겠죠. 그러면 간첩은 난수표를 갖고 있다가 맞춰서 암호를 풀어냅니다. 이것도 이제 같은 원리죠. 자, 암호를 받는 쪽에서는 이 에니그마의 회전자 상태라든지 그다음에 프러그 접속 위치를 뜻하는 이 설정값 같은 거 이런 걸 알려주면은 해독이 이제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선은
받는 쪽이나 주는 쪽이나 이게 설정값을 기록한 암호 책자 코드집을 갖고 있고요. 요걸 이제 공유를 하면서 철저히 보안에 붙여서 요거를 이제 관리를 하죠. 그러니까 이거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옛날에는 은행 그 돈을 찾을 때 왜 비밀 코드표 해가지고 3열에 몇 줄 뭐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있는 숫자를 치면은 왜 비밀번호가 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보내는 그 번호를 타자기에 입력을 해서 띡띡 맞추고 해석을 하면 바로 나와버리는. 네, 맞습니다. 와, 엄청나다. 그러면 이거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거의 그 기계를 본인들이 만들 수 있어야 될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사실 일단 감청은 할 수 있는데 이게 암호로 이제 주고받기 때문에 도저히 풀 수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애니그마의 존재를 2차 대전이 시작되면서 연합군 측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 이제 암호 해독기가 굉장히 난공불락 상태인데 이 연합군으로서는 이것을 풀어야 되는데 그렇죠. 풀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라든지 폴란드라든지 이런 이제 그 연합군 측에서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 뭐 심지어는 해독법도 입수를 했고요. 복제기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해독을 했는데 그때마다 독일은 또 새로 성능을 업그레이드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실패를 하게 되죠. 약간 그 바이러스와 이 보호 장치의 어떤 싸움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영국이 결국은 이제 이 나라들이 그동안 실패한 이 경험이라든지 그 기록들을 토대로 블레첼리 파크라는 암호 연구소를 만듭니다. 이 암호 연구소에 이제 당대 최고의 수학자나 그 다음에 언어학자, 뭐 그 다음에 암호 해독가 이런 사람들을 투입을 하고요. 심지어는 뭐 낱말풀이 달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체스 전문가 이런 사람들까지 이제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인력을 보강해 나가고 심지어는 이제 조직도 좀 정비를 하고 24시간 풀 가동을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1940년 1월 6일에 비로소 이 암호 해독을 처음으로 성공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제 1940년 3월에는 캠브리지 대학의 천재 수학자인 앨런 튜링이라는 이 수학자가 있었는데 이 수학자가 암호 해독기 반버 1호 폭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만 반버 1호기를 이제 제작을 했어요. 이걸 이제 이 전선에 배치를 하기 시작해서 당시에 종전 때까지 비밀 거점이 한 200여 대를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한 걸로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천재 수학자 앨런 튜링은 독일군의 암호 체계가 매일 바뀌는 것과 암호 단어와 실제 단어의 철자 수는 늘 똑같다는 사실을 찾아낸다. 앨런 튜링과 암호 해독팀은 이 두 가지 핵심을 이용해 애니그마의 암호를 풀게 된다. 이후 독일의 암호문 해석에 소요되는 시간은 1시간에서 단 몇 분으로 줄어들고 앨런 튜링은 본부라는 암호 해독기를 개발해 200여 개를 전선에 배치한다. 그러니까 이 니네 암호 우리가 다 박살낼 거야. 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일단은 근데 약간의 온도차가 있었어요. 독일의 암호 해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쟁 당사자국이었던 미국하고 영국이 약간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영국은 이제 우리 본토가 공격당할 순서에 들어온 거잖아요. 벌써 다른 유럽 대륙은 다 먹혔고 나치 독일에 우리가 빨리 해독을 해서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 그 영국 땅이 바로 내일부터 공격당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시간하고 전쟁을 하고 있었고요. 미국은 뭐 그래 유럽 전선도 그렇긴 한데 일단은 저 일본부터 손을 좀 봐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일본하고 좀 풀어야 될 게 있어. 진주만 우리가 지금 당했거든. 예, 그걸 어떻게 극명하게 보여주냐 하면 이 두 국가들이 같은 연합국임에도 애니그마 기계를 그리고 그 관련된 이 요소들을 득하는 그 방법이 약간 달랐습니다. 먼저 미국의 예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 나치 독일이 미국이 참전을 한 뒤에 동해안 쪽에 잠수함을 보내서 이제 동해안 쪽에서 나오는 미군의 상선이나 아니면 군함을 좀 견제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근해에서 이 유보트를 파악을 해서 해군이 거의 뭐 궁지까지 몰아넣은 거죠. 그럼 보통 영국 같으면은 폭내를 투하하고 항복을 시킨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애니그마 기계와 그리고 난수표책
그리고 이 뭐 관련 요소들을 뺄 텐데 아니요, 미국은 그냥 다 폭내를 투하해가지고 터트려버려. 완벽하게 폭발시켜 버렸습니다. 반면에 영국은 전쟁 초부터 애니그마에 관련된 그 모든 것을 입수하려고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어요. 그 결과 나치 독일의 이 위장 상선, 그리고 뭐 정보선, 그리고 유보트에서 정말 힘들게 애니그마 기계와, 근데 그 기계보다 더 중요했던 거는 사실은 그 세팅이었다고 해요. 네, 세팅과 암호책이었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 암호책은 또 이게 바다에서 활동하는 해군이다 보니까 수용성 잉크를 써서 급하면 바다에다가 버려버리면 이게 그냥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가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유보트는 만약에 공격을 당해서 도망갈 수 없으면은 자침하는 그런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애니그마를 빼오고 그 관련 요소들을 빼오는 게 굉장히 힘들었지만 정말 목숨을 걸어서 다 했어요. 거의 자침 단계에 들어가는 유보트에서 그것들을 빼내올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독일 육군, 해군, 그리고 공군의 이 암호를 해독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었죠. 이 해독하는 기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원시적인 슈퍼컴퓨터를 개발한 뒤로 암호 해독은 물론 아베르의 암호 해독까지 어느 정도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 요 과정을 통틀어서 울트라 작전이라고. 맞습니다. 예, 이제 요게 전체가 울트라 작전인데 어쨌든 영국 이제 정보부는 뭐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요, 우여곡절도 많이 있었겠죠. 어쨌든 그렇지만은 이제 이 암호 해독을 통해서 이 독일 군 동향이라든지 그다음에 최고 수뇌부 동향까지도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었고요. 이게 이제 그야말로 영국이 독일의 애니그마라는 난공불락의 암호 생성기를 무력화시키는 바로 그 울트라 작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울트라 작전을 통해 영국은 나치 독일 최고 사령부와 군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독일 정보요원이 애니그마를 이용해 독일군 본부에 전달하는 기밀 내용을 모두 엿볼 수 있게 됐다. 포포프 같은 이중 스파이가 흘려보낸 역정보를 통해 독일군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근데 쭉 듣고 이제 뭐 애니그마와 뭐 울트라 작전과 뭐 이런 것들은 이해가 가는데 노르망디는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예,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드릴 것 같으면 우선은 이제 이 울트라 작전 이외에 다른 이제 앞에서 크로스 이제 더블 크로스 작전을 얘기 드린 바 있잖아요. 네. 자, 이제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연합군에서 작전 계획을 수립해 놓고는 어떤 계획을 세웠느냐 하면은 노르망디가 아닌 이제 프랑스 북부에는 파드 칼레라는 영국의 도브하고 가까운 이쪽으로 상륙할 것처럼, 아니면 뭐 노르웨이로 상륙할 것처럼 이렇게 이제 기만 그 역용 공작을 또 하게 됩니다. 거짓 작전을 막 그렇죠. 흘리는군요. 이제 이게 우리 한국 전쟁 당시에 인천 상륙 작전을 생각하면 됩니다. 당시에 이제 메가드 장군이 5,000분의 1의 성공 확률에 불과한 인천을 상륙 지점으로 선택은 했지만은 거기에서 이제 북한군이 기다리고 있으면은 안 될 거 아닙니까? 노르망디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인천 상륙 작전 당시에도 삼척이라든지 그 다음에 군산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유명한 이제 영일만 장사리 같은 이쪽으로 상륙할 것처럼 이렇게 이제 양동 작전을 펼쳤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도 이런 양동 작전, 기망 작전을 펼쳐야 되는데 문제는 독일이 이제 이것을 믿고 따라야 되는 게 이제 관건인데, 그렇죠. 거기에서 바로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더블 크로스 작전이 이제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자, 거기에서 또 포섭되어서 활용하고 있던 이 첩자들이 이제 일제히 정보를 전쟁을 앞두고 타전을 하는데, 요번에 이 연합군이 상륙 지점이 되게 칼레인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타전을 하게 되죠. 근데 이게 한두 사람이 뭐 이렇게 하면은 첩보의 신뢰성이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동시에 여러 첩보들이 이렇게 올라오면은 독일로서는 이 점차 이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되게 이제 그렇게 크로스 체크를 통해서 확인을 해 나가는 게 정보 분석 과정이거든요. 자, 게다가 이제 그 당시에 이 해안 지역을 방어하는 독일군 이 사령관이 누구냐 하면은 그 유명한 롬멜 장군입니다. 네. 이 흔히 사막의 여우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 롬멜의 명장 같은 이 롬멜 장군도
이 노르망디를 자기가 판단할 때는 이 지형이나 그다음에 기후 조건이나 이런 걸로 볼 때는 연합군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네.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제 인천하고 비슷한 그런 상황이죠. 네. 그런데다가 게다가 이제 더블 크로스 작전에서 첩자들이 보내온 첩보에 하면 칼레가 유력하다더라. 이렇게 하니까 자기도 이제 최종적으로 칼레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다 무려 18개 사단인가 하는 이 병력을 배치를 해놓고 기다렸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된지 아시죠? 그러다가 휴가 가시지 않으셨어요 그날? 더러 휴가도 가고 뭐 이제 이렇게 하다가 네. 이제 꼼짝없이 당하고 노르망디 작전이 내용이 이 성공을 많으시네요. 하게 되죠. 이때 당시에 독일 정부나 독일 군부는 아니 뭐야 분명히 지금 우리 첩자들이 다 지금 칼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뭐 이런 상태였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이제 이게 그 앞에서 울트라 작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블 크로스 작전도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상호 보완 작용을 이렇게 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과연 독일이 움직이느냐? 요거는 이제 잘 알 수가 없으니까 바로 이 암호 해독을 통해서 독일군의 움직임을 보니까 아, 칼레 쪽으로 드디어 병력들이 가구나. 요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작전에 임하게 되는 이렇게 해서 결국은 독일이 잘 쏟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2차 대전 지리하게 전개됐던 5년간의 2차 대전이 이 더블 크로스 작전, 그 다음에 울트라 작전 이런 게 힘입어서 드디어 연합군이 성기를 잡고 종전하는 그런 길로 가게 됩니다. 그 스파이가 전쟁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게 손바닥 위에 전쟁 상황을 놓고 보면서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럼 독일은 끝까지 몰랐어요, 이 사실을? 예, 사실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독일은 몰랐습니다. 논리적으로나 이론적으로는 이 암호가 해독된다는 것은 독일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과의 싸움인데 제한된 시간 내에 이 암호를 풀어서 활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엄청난 인원이 동원돼야 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들의 암호가 해독되어서 전쟁에 활용되었으리라고까지는 생각을 못한 상태죠. 그렇게 해서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결국은 1974년에 영국 정부에서 기밀을 해제하면서 비로소 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영국이 사실 알고 있었지롱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독일이 아유 어쩐지 이렇게 된다는 건데 근데 사실 이렇게 멋진 첩보, 뭐 포프 같은 그 느낌이 스파이의 전부는 아니죠. 그렇죠. 이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스파이들이 굉장히 멋있게 그려져요. 네. 옷도 잘 입고 스포츠카에 소음기가 달린 총기를 가지고 다니고 또 뭐 못 여는 문도 없고 못 모는 맞아요. 운송 초능력자잖아요. 기관도 없어요. 최첨단 뭐 이런 거 다 쓰고. 네, 뭐 지구상에서 날아다니고 뭐 하여튼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는 네. 게 스파이처럼 그려지잖아요. 근데 현실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네, 첫 번째는 스파이는 눈에 띄면 안 됩니다. 그렇지, 그렇지. 스파이들이 우리가 흔히 이런 대중매체에서 잘못 보여주는 게 스파이들은 총을 잘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왜냐? 적국에 가서 총을 차고 다니다가 그렇지. 불신 검문에 걸렸어요. 너 왜 총이냐? 총이 왜 있어? 총이 없는 게 더 안전해요. 그렇지, 그렇지. 그죠? 총은 어떻게 보면 신분증이에요. 나 스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총이 없는 경우가 많고 적국이나 제3세계에 스며들어야 되기 때문에 뭐 심지어 뭐 옷차림이나 이런 것도 오히려 그쪽 국가에 더 맞게 혹은 눈에 안 띄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쪽 국가에서도 이제 스파이를 잡는데 혈안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마티니, 칵테일 안녕, 스포츠카 안녕, 총 안녕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스파이를 잡아보면 저 사람이 스파이였어. 예, 이 정도로 우리 그냥 옆에 있는 아저씨, 옆에 있는 아주머니, 아니면 뭐 대학생 이래 보이는 사람이 정말 현실에서 스파이죠. 신기하다. 가장 스파이 같지 않은 사람이 스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를 보면 혹시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오. 아니에요. 교수님 스파이 같아. 그리고 스파이들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이 업무의 양이 정해져 있어요. 사실은 혼자서 문도 따고 CCTV도 달고 사람도 쏴서 죽이고 이런 스파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 자신의 특정 이
주특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문만 따고.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어디에 문을 따고 들어가서 정보를 득해와야 된다. 그러면 문 따주는 조가 가서 문 열고서 문을 열어놓으면 안에 정보를 따는 조는 가서 정보를 따고 오고 그리고 그 뒷마무리는 다른 팀이 하는. 완전히 세분화 있다고 보면 되고요. 영화에서도 보면 그래. 그냥 자연스럽게 가서 문을 딱 열면 열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문 따는 조가 따놓은 문을 연 거야.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안 그러면은 또 보안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첩보를 득해오면 그걸 정보화하는 과정도 어느 한 사람이 한다기보다는 여러 단계를 거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다시 그 말씀하신 대로 더블 체크, 크로스 체크를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첩보원의 이 첩보 단체 그리고 첩보원의 생활이고 그래서 현실은 제가 만나본 많은 스파이 분들은 그냥 야근에 찌든 회사원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퇴근이 없는. 네. 왜냐하면 정보는 언제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언제 득할지도 모르고. 이른바 스텔스 간첩단이라고 불리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측이 북한과 지령을 수십 차례 주고받았다는 혐의 내용이 담긴 구속영장 청구서를 스스로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장 내용이 억지라고 주장했는데 수사기관은 북한에 증거를 없애라는 신호를 보내기 위해 공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번 여름에 이 간첩 기사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맞아.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 이 스파이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말씀을 드리긴 그렇지만 이 방송을 보는 스파이 분이 있을 거예요. 전문 TV 모니터링 스파이. TV 모니터링은 어느 첩보기관이나 다 합니다. 특히 YTN 같은 방송은 분명히 보고 있을 거예요. 네. 우리가 꼭 잡을 거예요. 찾아낼 거예요. 네. 예. 일단은 이 말씀부터 드리면 재밌을 것 같아요. 기자와 이 스파이가 어떤 관계일 것 같으세요? 되게 친할 것 같군요. 아니, 기자가 스파이임을 알리지 않고 기자야. 그냥 아니지. 기자와 스파이는 협업 관계. 되게 비슷해요. 왜냐하면 하는 업무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기자도 어떤 기사를 쓰려면 정보원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첩보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럼 또 그 첩보대로 기사를 쓰면 뭐 잘못된 기사가 나올 수 있어요. 그걸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요. 그러면 첩보를 득해서 정보를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계속 기사를 쓰려면 이 정보원들을 관리를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스파이가 하는 일이에요. 사실상. 오늘 이렇게 스파이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뭐 오늘 이제 스파이 내지는 스파이 세계를 얘기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스파이 하면은 조금 부정적이고 엄습한 그런 이제 이미지가 강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돌이켜 봤듯이 전쟁에서 이 스파이 역할은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각인을 했고요. 사실 뭐 전쟁 아니라도 국가가 존립하는 데는 이 스파이 활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지금은 21세기 이제 탈냉전 시대, 국가 간의 무한 경쟁 시대에 돌입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 스파이 역할이 더 요구되는 그런 이제 시점인데요. 그래서 국민들이 좀 이 스파이 세계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하고 잘 이해하고 좀 긍정적인 이미지로도 좀 봐줬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정보의 중요성은 현대화되면서 점점 어떻게 보면은 더 부각되지 없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정보기관, 국가의 중요 정보기관이 하는 일이 그냥 음험하고 음지에서 일하는 일이 아니라 예를 말씀드리면 이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지금 이스라엘이 백신을 가장 빨리 맞을 수 있는 국가가 된 이유는 그 모사드가 백신을 빨리 확보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순기능이 많습니다. 왜냐? 요새 국가정보기관은 적국의 정보만 모으는 게 아니고요. 이 재래적인 위협을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위협들, 그러니까 뭐 이런 코로나 같은 것도 있겠죠. 이런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나라의 정보기관에 명가암이 있죠. 슬픈 역사도 있고 좋은 역사도 있지만 앞으로는 그런 역사가 없을 거고 없어야 되고 국민분들도 이제 색안경을 살짝 벗으시고 더 지원해 주시면은 네. 더 강한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국정원에는 이 순직된 정보 요원들이 기리는 조형물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 조형물에는 이름 없는 별이 새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의 이름을 꼭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기자님 말씀도 있었지만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우리의 정보기관을 못 믿으면 외국의 정보기관들은 엄청 힘을 쓰거든요. 어떻게든 우리도 거기에 밀리면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긴 듭니다. 하지만 이건 영화와 현실은 좀 다르다는 점. 네, 다음번 시간에는요 조금 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